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과 1학년 박준호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오지원 교수님의 챗봇을 이용해서 발생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션에 있는 정보들을 제가 보면서 한번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알고 싶었던 거나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추가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난자와 블라스토시스트가 부피가 비슷해서 아마 이거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대로가 맞네요. 분열되는 세포들은 계속 작아지는데 이제 원래 있던 난자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지금 발생을 하면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배운 발생 2, 3주차도 그렇고요. 여기 embryonic folding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치 이제 자기가 어디가 머리 방향이고 지금 어느 쪽에 이런 육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이제 페니티브 스트리크가 일어날 때도 이제 위에 있던 그 에피블라스트에 있던 세포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각자 자기가 갈 길을 잘 찾아서 가는데, 마치 그 세포들이 이제 지도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포 표면에 수용체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신호를 반응해서 어디로 이동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죠, 이제 세포마다 각자 유전자를 좀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그 세포의 운명에 따라서 아마 유전자가 발현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발달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가 어디가 돼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자기가 어떤 기관이나 어디에 속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를 아는 거는 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미세 환경의 정보를 읽어드린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드리는가.
네, 아까랑 조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수용체를 활용해서 화학적인 신호를 감지를 하고 또 물리적인 자극도 감지를 하고,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메소돔에서 인테스틴이 발달을 하는데, 만약 거기서 대장으로 분화하기로 결정된 세포가 있다면, 그건 이제 앞에는 소장이 달려있고 뒤에는 뭐 항문이나 직장 이런 게 달려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몸에서의 위치를 보면은 아랫배 정도의 위치를 할 텐데, 그럼 이제 태아의 몸속에서 대장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딱 자리를 잡으면서, 아, 여기가 대장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형태 형성인자, 몰포젠스라는 게 조금 더 위치와 역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신호 경로들이 발달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포가 특정 부위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WNT 신호 경로가 많은 곳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WNT 경로는 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하고 어떤 세포가 되어야 하는가 운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저의 좀 가장 큰 질문인 주변 환경을 어떻게 위치를 인식하느냐에 대한 거는 이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아까 생각한 부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WNT 신호 경로 같은 거는 화학적 신호는 분화를 유도하고 환경에서 위치를 잡는 것은 이런 기계적 환경에서의 신호들이다 라는 것이고, 그 정보를 감지하는 것이 이제 먼저 ECM,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어떤 세포가 받는 물리적인 자극을 감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수용체로 감지하는 수용체는 인테그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테그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이제 소장인 항문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소장 세포나 항문 세포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 상호작용에 이제 인테그린과 같은 수용체들이 ECM의 기계적인 신호를 감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또 신호 전달 경로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적 자극이 들어오는 경로, 이제 뭐 맵K나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가져왔던 질문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분할을 원하는 세포가 있을 때 가고 싶은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주변 환경을 읽는다.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을 읽는 방법은 어떤 물리적인 기계적인 신호를 감지하는 수용체들이 있고 이제 세포의 기질에서 그런 신호들을 감지를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질문을 조금 더 해결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출제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요거 출제 관련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질문을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자료를 보는 와중에 이 렌즈 피트와 나살 피트가 잘 잡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가 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걸 물어봤고요. 렌즈가 움푹 들어간 곳이니까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나살 피트는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비강이 움푹 들어간 곳. 이제 네, 여기 밑에다 햇빛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 피트는 여기고, 여기도 이제 점점 이동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의 네,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가 점점 원래 위치로 이동한다는 말인 것 같고, 어디서 왔냐가 또 궁금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왔을 것 같고, 이제 코도 마찬가지죠. 코도 외벽 쪽에서 오니까 이제 여기서 왔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절이 형성되는 클락 앤 웨이브 티어리도 조금 개념 이해가 더 필요해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여기 동시에 신호가 왔을 때 스마이트를 끊어서 생성을 한다, 요거는 이해를 했는데, 저 사이클릭한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AB 팩터가 어떻게 가는지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끊을 때, A 팩터가 있고, 이제 B 팩터가 있는데, A 팩터는 지금 보니까 이제 높은 것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체절 형성의 타이밍을 결정을 시키고, 이제 체절이 분리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제 A 팩터가 높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B가 이제 웨이브처럼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높은 농도가 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A는 항상 높고 B가 높아지는 순간 이제 A와 B가 동시에 높아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 유닛을 이렇게 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아까 밑에 나온 건데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좀 연구 관련된 거여서 이제 이 개념, 이 모자이크 리니지 트레이싱에서 이 2분의 1 비대칭에 관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챗GPT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강의록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요거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를 보고 강의록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8개의 세포일 때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 세포의 비율이 뭔가 반반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홀수계, 일단 홀수계로 가정을 한다면은 홀수계의 그 파운더 셀에서 출발해서 사람을 만들게 된다면은 절대로 반반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미 홀수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개가 출발했다 그러면은 뭐 3대2, 4대1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7개가 출발했으면 3대4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홀수 8세포이니까 8개, 8보다 작은 숫자 중에 2대1로 쪼개질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냐, 그러면은 이제 2 더하기 1은 3이고 4 더하기는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6 더하기 3은 9니까 8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3밖에 없다. 그래서 8세포기 중에서 8개의 세포 중에서 3개의 세포가 사람으로 이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에 나왔던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좀 출제를 할 건데, 그 문제 출제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테마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지브라피쉬의 세포에 scRNA 시퀀싱 한 결과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이 scRNA 시퀀싱을 통해서 어떻게 세포들이 분화되는지, 세포의 종류를 알 수 있는지 요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법인 것 같습니다. 세포를 하나하나의 유전자를 확인을 해서 그것들이 발현하는 유전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세포가 어떤 종류인지, 예를 들어서 뭐 면역세포라면은 뭐 T셀인지 B셀인지 뭐 아니면 표면의 수용체를 뭘 발현하는지 CD8인지 CD4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운 거를 원래 있던 것과 연결을 해보면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것이 세포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니지 트레이싱을 해서 세포를 딱 갔을 때 그 세포들이 결국 어떤 세포가 되었는지를 이제 이 시퀀싱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연구가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서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논문들을 찾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연구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우스에서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린지 트레이싱을 하는 부분, 네, 일단은 이 바코드가 어떻게 바코딩이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여기에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디비전 중에 클리비지라는 용어는 전체적인 난자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들이 각자의 위치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화학적 신호와 물리적 신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화학적 신호는 셀의 분화, 운명 결정,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여를 하고, 이제 물리적 신호는 셀의 이동, 위치 결정, 주변 신호, 탐지하는 기계적 신호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화학적 신호를 대표적인 것이 이제 WNT 경로였고, 이제 기계적 신호는 이제 ECM과 여기 보면은 ECM과 인테그린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렌즈 피트와 나셀 피트는 이제 외배역, 엑토덤이죠. 엑토덤에서 왔고, 각각 눈과
기강으로 이제 발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클럭 웨이브 티어리 요것도 좀 이해가 필요했는데, 이제 A 팩터와 B 팩터로 나뉘어서 A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형성에 반영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제자리 형성되는데, 이제 높은 농도를 또 유지를 하고, 높은 농도 유지. 그 다음에 이제 B 팩터는 이리게이션 담당을 하고 체절의 길이를 조절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활성화된다. 이게 이제 웨이브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높은 농도가 될 때 이제 소마이트 유닛을 절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체절이 이렇게 유닛이 하나씩 끊어질 수 있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우선에 이 2분의 1이 비대칭일 때 8분의 3일 때 말이 되는 이것이 이제 활세포기, 이 세포 중에 몇 개가 사람이 되는가 이거에 달렸는데, 만약 짝수개라면 일단 정확한 반반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정확한 반반이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비대칭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일단 홀수개가 사람이 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8보다 작은 홀수는 1357이 있는데, 이 중 2대1로 세포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3뿐이죠. 즉 8분의 3이 사람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에 관한 부분,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것은 일단 세포를 분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RNA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코딩,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세포가 어디에 달려있는지가 필요하니까 이 바코딩,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 염기 서열을 읽어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세포에서,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이제 세포 종류를 예측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것 같은데, 일단은 UMAP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좀 알아보고 싶고, 더 궁금한 이 바코딩 과정이에요. 이 바코딩 과정이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크리스퍼9 같은 시스템 같은 바코드 유전자를 세포 유전자에 삽입을 해서 고유한 서열을 나타내게 되면은 세포마다 이제 구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추적해서 세포를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UMAP이란 게 있었는데 UMAP이 무엇인지 네, 지금 보니까 아까 RNA 시퀀싱의 세포를 그룹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그룹 간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이제 그 차이를 공간적인 거리로 나타내서, 이제 좀 비슷한 특성이 많은 그룹들은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고, 이제 좀 차이가 많은 거는 먼 곳에 배치를 해서, 이제 차원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 그런 그룹들이 나타나면은,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비슷한 그룹끼리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룹 하나하나의 셀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한 걸 들은 것처럼, 이렇게, T세포, B세포, 이렇게 분집, 유형별로 나뉘게 된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고, 추가적인, 심화적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챗봇한테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제가 한 거를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리한 게 맞다는 것도 좀 확인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공부하면서 찾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문들 조금 더 읽어보고, 그게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또 이 챗봇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좀 심화적인 질문을 잘 대답해줘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